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이 빛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거는 매질 없이도 전파가 되는구나, 그리고 빛의 속력은 늘 일정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특수라고 하는 게 스페셜하다는 얘기인데, 특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기술하는 좌표계가 관성좌표계구나. 항상 지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그러한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사이에 좌표계 관찰자들한테 정의되는 그런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을 전달하는 매질은 에테르가 없고,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운동하고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큰 두 가지 가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대성 원리. 그 상대성 원리는 뭐냐 하면,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의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트럭의 그림과 같이 그 지면에 정지한 민수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트럭 위에 영희가 공을 던지는 이러한 상황과, 그 다음에 영희 대신에 이렇게 민수가 똑같은 공을 연지기로 던지는 상황, 이 상황이 서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리 법칙을 기술하게 되면 동일하게 다 F는 MA라고 하는 물리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서로 나는 정지해 있고 네가 운동한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주장이 모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은 값 3 곱하기 10의 8승 m/s의 속력을 갖는다.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교재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등속운동하는 두 관성계의 관측자가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살짝 지나갔는데, 여기서 사건,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물리적인 사건은 공간과 시간을 다 모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공간과 시간을 모두 포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에서 쓰는 사건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게 사건인가, 물리적인 사건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제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겼어. 이게 사건인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인 사건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브라질을 이겼어. 어제 이겼어. 어제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죠. 어제 이겼어. 그런데 어디서 이겼는지가 안 나타났죠. 공간이 빠졌잖아.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교실에서 애들이 싸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건이죠. 맨날 애들이 말썽을 피운, 정말 항상 매일매일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미치고 돌아가시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진술은 물리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실에서 싸웠으니까 공간은 포함하고 있죠. 공간은 포함하고 있는데 언제 싸웠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빠졌죠. 그래서 이 두 진술은 물리적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물리적인 사건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사건이 되려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왼쪽의 그림은 이제 좋은 시계를 찬 관찰자가 있는 거고, 정지한 관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찰자는 이제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이 자동차가 이제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속 운동을 해서 어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사건의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건의 시간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사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각 관찰자는, 그림과 같은 두 관찰자는 사건이 발생한 위치와 사건이 발생한 위치, 공간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 놓인 시계를 읽어서 사건의 위치와 시간을 측정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시간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사건과 사건의 놓인 시계, 사건의 놓인 시계를 읽는다. 사건하고 같은 지점에 있는 시계를 읽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에 탄 그 관찰자가 진행을 하게 돼요. 등속으로 진행을 하면 P라는 지점을 통과한 사건과 Q라는 지점을 통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P라는 지점을 통과한 사건, 지점과 시간을 읽으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그쪽에 있는 시계가 이제 뭐 12시 방향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자동차가 Q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을 지날 때 그 Q라는 지점과 그 Q라는 지점을 지날 때 시간을 읽어주면 돼요. 그 두 시계, 그 P에 있는 시계와 Q에 있는 시계는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 모든 지점에 다 시계가 있고 P라는 지점을 지날 때를 12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시간과 12시에 맞춰지고 이제 자동차가 P라는 지점에서 시간이 경과해서 Q로 가는 동안에 시계들이 다 째깍째깍 가는 거죠. 째깍째깍 가다가 Q라는 지점에 있는 시계는 자동차가 Q에 도착할 때 P의 시간에서 Q라고 하는 시간까지 지금 시간이 경과한 거예요. 그 두 개의 시간차를 읽으면 이것이 뭐냐면 두 사건 사이의 시간차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지해 있는 관찰자, 저 좋은 시계를 취한 관찰자는 아무리 비싼 시계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지금 P라는 사건과 Q라는 사건을 읽을 때는 내 시계를 가지고 읽으면 안 돼. 그 P라는 지점에 있는 시계와 Q라고 있는 지점의 시간을 읽어서 두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지 중요한데, 한 100의 100제곱만큼 중요한데, 영어로는 proper time이라고 얘기해요. 고유시간은 뭐냐면,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을 고유시간이라고 하고, 그때 그 고유시간을 주장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우리가 고유시간이라고 하고, 이때 그 관찰자는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 동일한 시계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시계. 두 사건이 어떻게 하면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할 수 있나?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서 자동차가 지금 등속으로 운동을 해요. 그리고 P라는 지점을 지나고 Q라는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면에 정지한 저 좋은 시계를 찬 노신사가 측정한 시간은 내 시계를 측정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사건의 두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을 통과할 때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명백히 다르죠.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시계를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면에 고정된 노신사가 측정한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시계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관찰자, 그 자동차에 있는 관찰자는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볼 때 그 노신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P하고 Q점은 정지해 있는데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있는 관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동차에 있는 관찰자는 나는 정지해 있는데 P하고 Q가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P가 내가 정지한 위치를 지나는 순간
정지한 위치를 지나는 순간에 측정한 시간과 시간이 화살표 위쪽이고 그 다음에 Q가 내가 나를 통과하는 시간 그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면 나는 정지했는데 P와 Q가 다 나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건 P와 Q라고 하는 사건이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죠.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으니까 같은 시계로 측정을 한 거겠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있는 관찰자가 손목시계를 찾으면 그 손목시계로 P가 지나는 시간과 Q가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면 같은 시계로 내가 측정한 시간, 같은 시계로 측정한 시간이고 그 자동차 안에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나는 정지해 있는데 두 사건이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났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위치에서. 다만 시간은 다른 시간에 일어났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 사건 중에서 누가 고유 시간을 측정을 했다고요? 자동차에 탄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고유 시간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하고 운동한다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저 노신사는 정지해 있고 PQ는 정지해 있고 자동차가 운동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동차에 탄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P와 Q가 운동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그 관찰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나는 정지해 있고 상대방이 운동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 우리가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그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상대성, 그 다음에 공간의 상대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 상대적이고 동시성도 관찰자에 따라서 그 서로 다르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면 이 그림도 이제 천재교육 교과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주선 가운데 위치한 민호가 행성에 서 있는 은수를 통과하는 순간 우주선 중앙에 전구를 켰다. 그래서 지금 우주선이 지금 등속 운동하는 걸 이제 우주선 안에 있는 민호는 지금 검출기의 정중앙에다가 전구를 놓고 본인도 정중앙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민호가 행성에 있는 은수하고 딱 되는 순간 빛을 번쩍 킨 거예요. 그랬을 때 은수가 볼 때는 두 빛이 양쪽 검출기 A하고 B 양쪽 검출기에 도달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민호와 은수가 볼 때 빛은 두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을까? 이런 질문인데 민호가 볼 때는 어떻게 되죠? 민호가 볼 때는 두 빛이 검출기의 정중앙, 검출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빛이 양쪽으로 도달을 하게 되니까 동시에 도달을 한다고 보겠죠. 왼쪽 검출기에 도달한 사건을 사건 A, 그 다음에 오른쪽 검출기에 도달한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 민호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은수는 어떻게 주장을 해? 은수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은수가 볼 때 우주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 오른쪽 방향으로 싹 진행을 하니까 빛은 왼쪽으로 지나가는 빛은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검출기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검출기는 더 도망가잖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는 사건 A가 은수의 입장에서는 먼저 발생하겠죠. 사건 A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검출기를 쫓아가는 빛은 검출기에 조금 더 나중에 도달을 하게 될 테니까 사건 B가 나중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호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은수는 사건 A가 먼저 발생하고 사건 B가 나중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시성의 상대성은 관측자가 상대 운동을 할 때 한 관측자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상대 운동을 하는 관측자는 그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동시에 관찰했다고 나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동시에 똑같은 사건을 그 동시에 관찰했다고 그 주장을 하면 안 돼. 내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걸 나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는 그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시간의 상대성은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은 이제 민호가 그 우주 그 선에서 그 등속 운동하는 민호가 우주선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빛 시계를 갖다가 놓고 그 연직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뭐 레이저 포인트를 하나 놓고 그 위를 딱 천장을 이렇게 비추면 천장과 바닥에, 천장에는 이제 거울이 붙어 있어서 내가 비춘 빛이, 레이저 빛이 거울에 반사가 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호가 쏜 레이저 빛이 천장에 있는 거울에서 반사가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할 때 민호가 측정한 시간은 뭐냐 하면 그걸 델타 T라고 하면 출발한 시간을 사건 A, 그 다음에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온 시간을 사건 B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 사건 A와 사건 B의 시간 간격을 델타 T0라고 하면, 그리고 두 거울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민호가 측정한 두 사건의 시간 간격 델타 T0는 얼마가 되는 거죠? 델타 T0는 C분의 ED 이렇게 되겠죠. 뭐. C분의 ED. 그러면 이 사건을 민수는 어떻게 측정할까? 똑같이 측정할까요? 민수가 측정한 시간은 어떻게 될까? 먼저 민호는 이 빛이 그 그림과 같이 연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은수는 우주선이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등속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수직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도 갖게 됩니다. 그죠? 출발하는 순간에 수평 방향의 성분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그 사건의 바닥을 떠나가지고 거울을 비출 때 수직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바닥에 도달할 때 다시 사선으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죠. 이 그림 자체는 너무너무 과장된 그림인데, 왜냐하면 빛의 속력이 우주선의 속력보다는 굉장히 빠르겠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조금 더 과장된 그림이지만 그 그림 자체는 이러한 개념이다. 그래서 빛은 은수가 측정할 때 빛은 거울의 바닥에서 출발해서 거울의 천장을 도달할 때 D만큼의 거리를 가는 게 아니고 L만큼의 거리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다시 L만큼의 거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동한 시간이 델타 T야. 델타 T. 사건 A가 벌어진 시간과 사건 B가 벌어진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하면 그동안에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는 V times 델타 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 B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수가 측정한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죠? 델타 T죠? 델타 T는 C분의 ED? 아니죠. C분의 EL. C분의 EL만큼의 더 많은 거리를 갔으니까 델타 T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시간적으로. 그죠? 시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도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L과 D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L과 D 사이의 관계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L제곱은 D제곱 플러스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L을 갖다가 D와 델타 T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델타 T는 감마 델타 T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마 값은 쉽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연습장 한두 줄 쓰면 계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감마는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분의 1. 그래서 V는 민호가 탄 우주선의 속력. 그러면 이제 민호 같은 우주선의 속력, V는 C보다 항상 작을 테니까 분모는 1보다 항상 작잖아요. 1보다 항상 작으니까 감마는 항상 1보다 커야 돼요. 감마가 항상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델타 T0의 시간 간격보다 델타 T의 시간 간격이 작다. 시간 간격이 더 작다. 이런 델타 T0의 시간 간격이 1이면 더 델타 T의 시간 간격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퀴즈. 그러면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가요? 민호 혹은 은수.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민호죠, 민호. 그러니까 민호가 측정한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래 첨자 내가 지로를 쓴 거예요. T 델타 T 지로. 두 사건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일어났다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민호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고유 시간에 대해서 고유 시간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항상 고유 시간보다 크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의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마라고 하는 그래프는 항상 1보다 큰데,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대략 빛이 그 우주선의 속력, 상대 운동하는 우주선의 속력이 그 빛의 속력의 한 절반, 2분의 C 정도쯤 되면 감마가 1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빛의 속력에 거의 가까운 한 0.9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1보다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되려면 우리가 감마가 1이 되면은 델타 T가 만약에 감마가 1이야. 감마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나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 같다는 얘기죠.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인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V가 굉장히 천천히 가게 되면, 우리 비행기가 가는 속도 정도 가게 되면 델타 T를 측정하나 델타 T0를 측정하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측하는 그런 현상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빛의 속력의 절반만큼 빨리 가지 못하니까 대부분은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는데, 그 상대 운동하는 그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 거의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이제 고유 시간이고, 고유 시간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시간은 항상 고유 시간보다 크게 측정한다라고 하는 게 시간의 상대성 개념이고, 그게 time dilation, 시간 지연 혹은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시간 지연은 누구에 대해서? 고유 시간을 측정한 사람에 대해서, 고유 시간에 대해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는 항상 지연된 시간, 팽창된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게 time dilation이에요. 델타 T는 감마 델타 T0, 델타 T0가 항상 감마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델타 T는 항상 델타 T0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이제 그래서 시간의 상대성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한 관찰자가 볼 때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계는 느리게 가며,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계는 느리게 가며 이러한 현상을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민호가 볼 때 한 관찰, 그러니까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얘기는 뭐야? 은수가 볼 때 그러면 민호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수는 빛이 한번 거울에 비쳤다가 되돌아온다 걸린 시간이 한 1초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호는 1초가 아니라 한 0.5초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은수가 볼 때는 민호가 상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은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는 시계가 느리게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러한 빛시계를 갖다가 은수 옆에다가 두고 은수가 똑같은 실험을 해. 그러면은 누가 측정한 시간이, 그리고 민호는 은수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하고요. 그러면은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일까? 빛시계를 가지고 측정한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은수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민호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큰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빛시계를 은수 옆에다 갖다 놓고 은수가 똑같은 시간을 측정을 하면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 델타 T0, 그리고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델타 T가 됩니다.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한다. 델타 T0는 항상 민호가 측정해야 되고 델타 T는 항상 은수가 측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측정하느냐,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을 한다. 그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길이의 상대성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민호가 우주여행을 하고 있어요. 민호가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데 은수는 행성에 정지해 있고, 그리고 우주여행하는 민호가 행성 P를 지나는 사건을 사건 A, 그 다음에 또 쭉 가면서 행성 Q를 지나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할게요. 사건 A는 우주선이 행성 P를 지나는 사건, 그 다음에 사건 B는 우주선이 행성 Q를 지나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두 행성 사이의 거리를 내가 측정을 하게 되면 그 거리를 측정할 때 우리가 고유 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도 고유 시간, 프로퍼 타임이 있듯이 고유 길이가 있습니다. 고유 길이를 L0라고 하면 고유 길이의 정의는 물체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유 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두 행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면 누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인가요? 민호? 은수? 은수죠. 은수는 행성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 상대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두 행성에 대해서 정지한 은수가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두 행성 사이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고, 민호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나는 정지해 있고 행성이 움직인다고 했죠. 나는 정지해 있고 두 행성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행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된 게 고유 길이가 아니고, 정지한 상태, 나에 대해서 정지한 길이, 나에 대해서 정지한 물체의 길이를 측정을 한 게 고유 길이니까 민호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닙니다. 은수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고유 길이와 고유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은수가 볼 때 민호가 지금 사건 A를 지나고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Q를 지날 때 시간 간격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민호가 즉 P라는 지점을 지날 때의 시간을 사건 A 그때의 시간을 측정을 하고, 민호가 Q라고 하는 지점을 지날 때를 사건 B 그때 측정한 시간을 델타 T라고 이렇게 하면, 은수가 측정한 길이는, 두 행성 사이의 길이는 무슨 길이? 고유 길이. 은수가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은 고유 시간인가요? 아니죠. 왜 그렇죠?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벌어졌나?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두 사건이 다른 위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수의 이 고유 길이 L0는 그 V 델타 T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0는 V 델타 T인데 L0는 고유 길이고 델타 T는 고유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은수가 볼 때 L0와 델타 T 사이의 관계식이야. L0는 V 델타 T. 근데 이제 민호가 볼 때는 어떻게 되죠? 민호가 볼 때는 나는 정지해 있고 네가 운동한다고 했잖아. 나는 정지해 있고 두 행성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지해 있고 두 행성이 운동해서 행성 P가 민호를 지나는 사건을 사건 A, 그 다음에 행성 Q가 민호를 지나는 사건을 사건 B, 그리고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을 델타 T0라고 했고, 두 행성 사이, 민호가 측정한 두 행성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L은 어떻게 되죠? L은 V 델타 T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호가 측정한 두 행성 사이의 거리가 고유 길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그 민호가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사건이 민호가 볼 때는 같은 위치에서 벌어졌어. 내 바로 밑에서. 그죠?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고유 시간. 근데 우리가 이제 고유 시간인 L은 V 델타 T0.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 T는 뭐라고 했죠? 델타 T는 감마의 델타 T0라고 했죠. 델타 T는 감마의 델타 T0. 그리고 L0를 L로 나눠주면 L분의 L0는 델타 L분의 L0는 그냥 감마가 되겠죠. L분의 L0는 감마. 그래서 L은 감마분의 L0 이렇게 됩니다. 두 식을 연결하면 그렇게 되죠. 두 식은 어떻게 얻었냐면 L0는 V 델타 T인데 델타 T는 감마 델타 T0니까 그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나눠가지고 L 델타 T0를 소거해서 얻은 식이에요. 그래서 L과 L0의 관계식은 L은 감마분의 L0. 그래서 민호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닌데 고유 길이가 아닌 사람, 고유 길이를 측정하지 않은 사람이 측정한 길이는 항상 고유 길이보다 감마분의 1만큼의 그 비율을 곱해줘야 돼. 그 감마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감마는 1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L0보다 항상 작겠네. 고유 길이를 측정한 사람보다 고유 길이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는 항상 고유 길이보다 짧아져요. 이게 그래서 한 관찰자가 볼 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든다. 한 관찰자가 볼 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길이가 고유 길이에 대해서는 항상 수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length contraction이야. 그래서 길이의 내가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길이의 수축은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일어납니다. 길이의 수축은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민호의 우주선과 두 번째 민호가 볼 때 우주선, 은수가 볼 때 민호의 우주선과 민호가 볼 때 민호의 우주선이 길이가 좀 달라졌죠. 그거를 쓴 거야. 길이의 수축은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수가 볼 때는 원래 그 우주선의 고유 길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우주선의 길이는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수가 볼 때 민호의 우주선의 길이를 좀 짧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민호가 볼 때 행성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행성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둘 사이의 랭스, 상대적인 거리, 둘 사이의 거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행성 자체가 진행 방향으로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림은 동그란 원을 그렸지만 민호가 볼 때는 이 행성이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약간 좀 찌그러져서 진행 방향으로 좀 찌그러져서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의 그 길이는 수축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만 수축이 되고 타원처럼 보이게 되겠죠. 실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길이의 수축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이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타임은 다일레이션, 시간은 팽창되고, 뭐에 대해서 팽창돼? 고유 시간보다 팽창이 되고 커지고, 랭스는 수축이 되고 길이가 수축이 됩니다. 뭐에 대해서? 고유 길이에 대해서 길이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 다일레이션과 랭스 컨트랙션의 기준이 뭐야? 항상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 고유 시간에 대해서 길이는 수축이 되고, 아니, 고유 길이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본 길이는 수축이 되고, 고유 시간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팽창이 되고 더 커지고, 이게 시간의 팽창과 길이의 수축입니다. 기준이 뭐라고?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제로 이제 보통 실제 그 타임 다일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에요. 저 우주에서는 수많은 그 우주선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주선이 대기에서 그 대기와 충돌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코스믹 레이가 이렇게 그 복사가 되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수많은 그 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에 뭐 n도 있고 파이도 있고 또 쭉 내려가게 되면 뭐 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입자들이 어떤 그 입자들이 생겼다가 뭐 파이온이 생겼다가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빨간색에 뭐 뮤하고 누라고 쓴 놈들로 붕괴가 되면서 이제 파이온은 죽고, 뮤라고 쓴 뮤온이 생성되고, 누라고 쓴 뉴트리노 중성 미자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대기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뮤온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하고 성질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질량은 전자 질량이 한 200배쯤 되고, 우리가 이제 뮤온의 수명이 2.2 마이크로세컨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뮤온의 수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고유 시간을 얘기를 해요. 고유 시간. 그래서 보통 보면 뮤온이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우주선이 생성이 돼서 우주선으로부터 뮤온이 생성이 돼서 지면에 도달하기 할 때까지 뮤온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 한 99%, 0.99C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뮤온이 생성돼가지고 소멸할 때까지 뮤온 자기가 체감하는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고유 시간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니까 그거 곱하기 0.99C를 해주면 뮤온이 생각할 땐 나는 650m 정도 가다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로렌츠 인자를 계산을 하게 되면 로렌츠 인자는 뮤온의 속력이 0.99C잖아요. 그러니까 로렌츠 인자 1-V 나누기 C의 제곱분의 1인데 V가 0.99C니까 로렌츠 인자는 스퀘어 루트 1 빼기 0.99 제곱분의 1이니까 로렌츠 인자는 7.09, 굉장히 큰 값이죠. 1보다 굉장히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로렌츠 인자는 이제 7.09가 되고, 지상에 있는 관찰자가 보게 되면, 지상에 있는 관찰자가 뮤온이 생성돼서 소멸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면, 뮤온은 원래 고유 시간보다 어떻게 된다고? 뮤온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관찰자는 뮤온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뮤온의 고유 시간보다 긴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뮤온의 수명은 2.2 마이크로 세컨드지만 지상에 있는 관찰자가 보게 되면 감마 타임스
2.2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게 돼요. 2.2 times 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지상에 있는 관찰자는 뮤온이 생성돼서 소멸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v 델타 t가 아니라 v times 감마 델타 t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배 정도가 더 크게 되니까 아까 어떻게 됐었죠? 한 650m보다 7배 정도가 커가지고 대략 한 4.8km 정도를 이동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4.8km 정도로 이동을 한 거를 실제 측정을 해요. 지상에서. 그러니까는 뮤온이 지상으로부터 4.8km 정도에서 생성되게 되면 그 뮤온은 어디까지 도달해? 지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면에 그런 뮤온이 도달하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제 그렇게 지상에서부터 한 4.8km 정도 떨어져서 생성된 뮤온이 지면에 있는 검출기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뮤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뮤온은 뭐냐면 나의 수명이 2.2 마이크로세컨드밖에 안 되고 내가 이동한 거리는 실제 650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4.8km에서 내가 생성이 되면 지면에 도달할 수 있는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도달을 해. 왜냐하면 뮤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지? 뮤온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산이 올라오는 거야. 산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이 어떠한 속도로 올라와? V의 속력으로 올라오겠죠. V의 속력으로 산이 올라오는데 0.99c의 속력으로 0.99c의 속력으로 올라오게 되면 감마 팩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원래 산의 길이가 어떻게 돼? 산의 길이가 4.8km, 꼭대기가 4.8km짜리였던 산이 660m로 수축이 되게 됩니다. 길이의 수축. 그래서 뮤온은 실제 내가 660m밖에 이동하지 않았는데 땅바닥에 도달한 4.8km 높이에 있는 산에서 발생한 뮤온이 땅바닥에 도달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상에 있는 관찰자는 뮤온의 수명이 늘어서 타임 다일레이션 효과 때문에 지면에 도달하는 걸 관찰을 하고, 뮤온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마운틴이 길이가 수축이 돼가지고 지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경우 다 뮤온이 지면에서 도달하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으로 이제 처음에 질문했던 거 다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이 T다. 문제가 뭐냐면 다 철수가 측정한 거죠.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 철수가 측정한 A와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그러면은 이때 철수가 측정한 거리는 고유길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철수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측정한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측정한 거리가 고유길이 0이. 그럼 시간은 두 사건, 철수가 A하고 B를 지나는 사건을 시간 간격을 측정을 하게 되면 두 사건 사이의 고유 시간을 측정한 사람은 누구? 철수? 0이. 철수라고 했죠? 철수는 고유 시간을 측정한 거고, 0이는 고유 길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보면 철수가 관측할 때 B는 0.9c의 속력으로 다가온다. 이건 그냥 상대 운동을 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맞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누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 0이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 그러면은 철수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긴가요? 짧은가요? 철수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은 거죠? 랭스가 컨트랙트 되니까. 그럼 영희가 측정한 길이는 철수가 측정한 길이보다 커야 되잖아. 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됐죠? 그다음 두 번째,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 T보다 크다.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고유 시간보다 큰 시간을 측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진술이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맞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그리고 누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 이것만 알면 50%의 확률을 100%로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 과정으로 내가 이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